안녕하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21세기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동시에 멈춰야만 했습니다. COVID-19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하더라도 66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과 1만 6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COVID-19로 한참 화두가 되었던 4차 혁명, 초연결 시대가 성큼 우리에게 다가와 버렸습니다. 앞으로 3, 4년 후에나 올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COVID-19과 함께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퀸즈 한인교회 온라인 선교대회도 몇 년 후에나 아니면 더 먼 미래에나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먼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연결할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아프리카는 많은 아픔과 슬픔의 역사가 있는 곳이며 저평가된 곳입니다. 중세시대 세계관에서 아프리카는 그저 미지의 땅, 성서에 나오는 구스, 에티오피아로 알려져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니 유럽은 크게, 아프리카는 아주 작게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전 세계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큰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땅 안에 중국, 일본, 인도,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동유럽 국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계 주도에서는 아주 작게 표현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두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무역입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약 2천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잡혀 유럽, 남미, 북미로 끌려갔습니다. 과거 몇 세기 동안 서구인들이 누린 많은 것은 사실상 아프리카인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서구인들은 흑인들이 지은 집과 건물에 살며 흑인들이 놓은 철도들과 도로를 여행하고 흑인들이 땀 흘려 기른 농작물을 먹고 아프리카인들이 수종을 받으며 고상하게 지내왔습니다. 두 번째는 식민지 역사입니다. 아프리카 인구는 2008년 11억을 넘었습니다. 56개국의 독립국가가 있고 아랍어가 공식어로 사용되는 국가가 7개, 불어가 22개, 영어가 18개, 포르투갈어가 4개, 그리고 스페인어가 1개, 이렇게 다양한 서구 언어가 사용되는 걸 보아도 아프리카 식민 사정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인구는 5,500만 명이고 공용어가 11개의 언어와 3개의 인종, 백인, 칼라인, 흑인, 특히 흑인의 경우 9개 부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족들은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화 블랙팬서 안에 나타난 남부아프리카 문화 코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칸다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국경 수비대 부족은 담요를 두르고 있는데 방패로도 사용되는 특별한 담요입니다. 이것은 레소토의 바소토 담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코버라고 하며 다른 부족들과 소토인들을 구분해주는 전통 의상입니다. 왕실 친위대 부대가 착용하고 있는 목 장식구는 결혼한 여인만 착용할 수 있는데 이드지라라고 합니다. 짐바브웨와 남아공에 거쳐 거주하고 있는 은테벨라 부족의 여인일 것입니다. 링의 숫자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상징하고요. 결혼과 동시에 목장식구를 착용하여 남편이 죽은 후에나 뺄 수 있다고 하네요. 라문드 왕비가 쓰고 있는 나팔 모양의 모자는 이시코로라고 하는데 남아공의 쿠아줄루 나탈 지역의 줄루 부족의 여인의 것입니다. 주로 결혼한 여인이 특별한 행사 때 머리에 쓴다고 합니다. I'm doing you guys a favor by letting you even be in here. Ukuba uphinde wakuxukumisa ndakuqoma apha kwesisihlalo. Does she speak English? 와칸다인들이 영어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아프리카 언어는 남아공 이스턴 케이프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코사족의 언어입니다. 이 코사와 줄루족들이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경제 규모는 2018년 기준 1인당 GDP 6,377불로 미국의 1인당 GDP 6만 3,000불의 10분의 1의 수준입니다. 주요 도시로는 북쪽의 요하네스버그, 중앙의 블룸폰테인, 동쪽으로는 더반, 남서쪽으로는 케이프타운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1999년 남아공에 도착해 21년 선교 사역을 통해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배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농장집은 저희에게 2기 선교 사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1기 사역은 신학교 사역에 협력하며 적응하는 기간으로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시골 농장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는 농장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기에 모두들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던 장소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용감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농장집은 농장 근로자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역지가 아주 가까웠던 반면 잦은 도둑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을 위해서는 선교의 대상자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희 가정이 현 농장집에서 14년 사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주 타겟으로 예배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제자훈련 사역은 저의 메인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치원 사역을 백인 아주머니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백인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나누었는데 그때 저에게 찾아와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에 대부분의 모임이 오후에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오후에 시간이 되지 않고 오전에만 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한 번 오전에 와 부모가 일을 가서 있을 곳이 없던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사역이 유치원 사역입니다. 매주 한 번 오픈했던 유치원은 몇 년이 지나면서 매일 운영이 되는 유치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에 열심히 몰두해서 시작한 지 6년이 지난 후에는 농장 지역의 7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예배 모임에 참여했고 10여 명의 리더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도 좋은 소문이나 현지인들이 유치원을 시작하게 자극을 주기도 하고 유치원 졸업생들이 초등학교에 아주 잘 적응을 해서 학교에서 좋은 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사역은 저에게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역의 절정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청소년 사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니 리더들은 사역지를 떠나고 청소년 사역은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와서야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역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공들이고 소중히 여겼던 것은 사라져버리고 유치원 사역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치원 사역은 농장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받던 자녀 양육비로 술을 먹던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유치원 원비를 내기 시작했고 자녀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농장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대도시의 뉴욕이든 아프리카 시골 마을, 저희 농장에서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인 내가 할 일은 그분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참여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선교의 성공은 하나님이 일하는 그곳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흥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의 절정입니다. 당시 남아공 백인 사회는 격동기에 있었습니다. 1806년부터 시작된 영국 콜로니 정부와 정착민이었던 보호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긴장들이 존재했고 영국 콜로니 정부의 지배를 피해서 북쪽으로 올라간 트랙 부호인들은 삶이 안정되지 않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1857년에서 1858년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기도부흥운동 소식이 남아공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담비와 같은 소식이어서 미국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싶은 갈망함이 많았습니다. 부흥을 갈망하고 기대했던 남아공의 선교사님들과 교단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160년 전 1860년 4월 18일 그리고 19일 웨스턴 케이프 지역에 있던 작은 도시 부스타 앤드루 머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가집니다. 그때 그 컨퍼런스의 주제는 부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기도 운동이 어떻게 아일랜드와 영국 각 지역으로 번져갔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친 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있는 지역에 돌아가서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 진행되는 기도 시간은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경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흥은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정작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그것이 부흥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부흥 운동은 점차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농장 지역에서는 농장 일을 멈춰야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 운동은 부스타 농장 지역에서 시작되어 도시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져나간 부흥운동은 당시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전도할 힘을 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고 그들의 영적 각성의 경험은 자신들이 사는 마을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주중기도 모임이 정착되었고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가정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일을 그만두고 심지어 감옥에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생겨났고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훈련되고 선교사로 나가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1860년 웨스턴 캡 지역을 휩쓸었던 부흥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춤추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영혼을 깨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 봅니다. 남아공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선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살펴볼까 합니다. 남아공 기독교 역사는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기독교인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이 케이프타운에 들어오기까지 네덜란드 화랑교회는 선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백인들만의 교회였습니다. 19세기부터 영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시맨이라고 불리우는 고이산들과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교육 선교를 집중했는데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은사주의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남아공에 들어와 흑인들의 정서에 맞는 부흥 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바로 유럽 선교사들의 사역으로 교육된 아프리카 신지식인들의 자의식을 가지기 시작할 때이기도 했습니다. 흑인 기독교인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으며 인간으로서 평등을 강조하는 흑인 저항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편 대다수의 흑인들은 은사를 강조하는 기독교 운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인 정권은 인종분리를 시작하고 모든 정치적 이익을 백인에게 더욱더 집중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야 할 흑인 목사님과 지도자들은 흑인 저항운동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을 경험한 대다수의 흑인들은 성경의 기초에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지기 전에 인종차별 정책으로 고립되어 버립니다. 그들의 신앙은 올바른 성경의 이해 없이 흑인의 전통과 혼합된 혼합 기독교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성경을 통한 말씀 체험은 사라져버리고 기적만을 구하는 혼합 기독교 형태만 남아버렸습니다. 남아공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인구의 70%는 AIC, 즉 아프리카 독립교단들입니다. 20세기 초에 월등히 많았던 장로교, 감로교, 침례교, 메인라인 교회 성도들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 기간이 지나 말기인 1991년에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2007년에는 아프리카 독립교회가 주류 기독교 그룹이 되었습니다. 신유와 축복을 강조하는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조상을 통한 구원, 상고마라고 하는 무당이나 주술사에 의존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구원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세상의 불행과 축복을 관장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구원은 먼 과거로 돌아가 부족의 조상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영화 블랙팬서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To restore the powers of the Black Panther and take you to
the ancestral plane. 주리가 만들어준 신비의 약초를 먹고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프리카 종교를 잘 표현하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주리의 역할은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상고마라고 합니다.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아프리카 전체에 존재하는 주술사입니다. 상고마가 하는 일은 마치 테마사처럼 악을 막아주기도 하고 어떤 특정 능력을 증가시켜주기도 하며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떠난 남편을 돌아오게 하는 등 인간의 여러 문제를 영적 힘을 빌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아프리카인 세계관 안에서는 절대신은 존재하지만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많은 신적 존재들, 즉 정령들이 존재하는데 인간들과 그리 친하지 않습니다. 인간들과 적대적인 관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보통 The Living Dead라고 하는 조상들이 있는데 이 영적 존재는 한때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친절하지만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술사, 즉 상고마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영적 원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원인을 해결하면 현재의 삶에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고마는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의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의식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특정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보편적이며 저렴한 방법입니다. 무띠라는 것으로 그 재료는 약초가 되기도 하고 동물의 특정 부위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차처럼 마시기도 하고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무띠를 통해서 영적 존재의 힘을 조정할 수 있고 현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블랙팬서인 티찰라는 특별한 약초를 먹으면서 초인적 능력을 가지는 블랙팬서가 됩니다. 이 약초는 무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띠를 먹고 조상에게 돌아가는 장면은 무띠를 통해서 조상들이 살고 있는 과거의 땅으로 가 조상들과 만남을 통해 블랙팬서가 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보고에 의하면 남아공에 20만 명의 상고마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상고마를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며 그들은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의 70% 이상의 사람들이 상고마를 찾고 상담을 받고 있어서 무띠의 경제 규모는 매년 20억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얼마나 많은 남부 아프리카인들이 상고마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착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교묘히 뒤섞인 신앙은 목회자를 상고마와 흡사한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처음 사역을 할 때의 경험을 돌아보면 기도받길 원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목회자인 저를 상고마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서 저를 만날 때마다 악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받길 원해서 안수 기도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런 충분한 조사 없이 선교사에게 뛰어들었던 실수로 사역의 대상자들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훈련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가깝게 살도록 돕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삶은 상당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시간에 결과물을 기대하며 코스를 마치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급조한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데 급급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신앙인의 삶을 나누었지만 사역의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을 쉽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남아공의 깨어진 가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남아공 영화 초치를 소개할까 합니다. 과거의 저를 불러올까 합니다. 김경래 선교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영화 갱스터 초치는 2006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갱스터 초치는 1980년에 발표한 에솔 푸가드의 소설 초치를 기초로 하지만 소설의 배경이 1950년대인 반면 영화는 2000년대로 바뀌어 설정되었습니다. 감독인 게빈 우드는 영화를 최대한 과장되지 않고 진솔하게 그리고 현실적인 모습을 추구했다고 강조합니다. 영화의 현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화 전체를 스토어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흑인의 현실적인 삶과 애환을 담아내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흑인 거주 지역인 스웨터 사람들과 풍경을 CG 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서 현실감을 극대화해 줍니다. 에이즈로 병중에 누워있는 어머니, 술로 삶을 보내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가출한 소녀는 다른 가출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작은 소녀는 어느덧 성장을 해서 초치라는 이름으로 타운십에서 작은 갱스터 조직의 리더로 살아갑니다.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지하철에서 살인 강도를 저지릅니다. 살인 후 타운십 주점에서 갱 친구인 보스턴과 말싸움 가운데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폭발하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심한 상해를 입힙니다. 그는 홧김에 도시에 나가 부유층 여인을 대상으로 강도를 저지르며 총으로 부상을 입히고 차를 빼앗아 도시를 빠져나옵니다. 그 차 안에 3개월 된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민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타운십에 들어옵니다. 영화는 무정한 갱스터가 3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자충우돌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내면의 인간성과 연민 그리고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가 아주 감동적이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은, 그렇다고 넘치는 유머 코드가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엉성한 점이 바로 남아공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이 함께하는 첨단과 미신이 절묘하게 조화된 어정쩡한 남아공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영화 초치를 통해서 현대 남아공 사회를 선교적 관점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주무대인 타운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운십의 형성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얻어진 막대한 부를 백인들로만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정책이 바로 아파르테이트입니다. DF 말란을 중심으로 시작된 국민당 정권은 흑인들만의 자치국을 만들어서 부유한 남아공을 만드는 데 최고의 공헌자였던 흑인들을 몰아냅니다. 이것이 아파르테이트의 핵심 정책인 반투 홈랜드 법안입니다. 흑인들은 부족별로 지정된 땅에서 자치국으로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며 각자에게 맞는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명분만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근거로 대다수의 흑인들은 낙후된 농촌 지역에 제한되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한 사회의 발전을 담당하는 교육도 자치국에서 해결해야 했기에 대다수의 흑인들과 칼라인들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고등대학 교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흑인들은 남아공 시민이 더 이상 아니게 주민등록증이 없었으며 투표 참정권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흑인 자치국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남아공에 의존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백인 거주 지역에서 흑인을 몰아내는 데 성공은 했지만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싼 통제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백인 정부는 통행증을 만들어 이동에 제한을 두고 타운십 법안을 통해서 도시에 꼭 필요한 인원만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타운십 법안의 내용을 보면 지역은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백인 거주 지역과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공업 지역, 그리고 흑인과 유색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타운십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백인 거주 지역은 타운십과 최대한 거리를 멀리하도록 했으며 타운십과 상공업 지역 사이에는 반드시 강과 같은 자연 지형을 끼도록 했습니다. 타운십에서 상공업 지역으로 들어오는 길은 대부분 기차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도로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타운십의 모습은
여러 가지 남아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마약, 폭력, 살인 등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른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남아공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이런 문제의 주범이 국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흑인들과 유색인들이 국가가 제정한 법의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기차에서 저지르는 살인은 초치무리의 감정 없는 살인으로 묘사하지만 원작 소설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 지하철 살인은 파괴되어 버린 남아공 가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 그들이 어떻게 범죄의 대상을 선택하는지 상세히 묘사합니다. 첫 번째, 웃고 있었다. 두 번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 세 번째, 넥타이를 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남자는 1년 만에 고향을 찾았던 광산 노동자였습니다. 온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는 가장은 1년에 한 번 가족을 방문합니다. 오랜만에 가족에게 돌아가는 기쁜 마음이 그를 웃게 만들었으며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했습니다. 가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가족에게 가는 길이니 그의 지갑이 두둑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런 삶의 구조는 가정 파괴를 극대화합니다. 고향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자라고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사는 아버지는 타운십에서 현지처나 매춘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해결합니다. 올바른 아버지상은 고향에도 타운십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남성상의 부재는 폭력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가져옵니다. 폭력의 문제는 타운십 안에서 더 보편화되어 악의 평범성으로 발전됩니다. 2019년 정부에서 조사한 범죄의 피해자 보고서에 의하면 도둑, 강도의 가해자 50%가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동거인 경우가 15%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남아공 안에서 범죄가 평범한 일이 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디센시 조지. 와이프. 디센시. 보스턴은 영어의 디선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디선시는 품위, 예의 바름, 고상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타운십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품위, 고상함이 상실된 상태가 되었음을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현재 남아공 타운십의 모습이 인간성이 파괴된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국가폭력 아래서 파괴된 인가정은 자연스럽게 인간성 파괴를 가져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초치라는 이름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소개합니다. 초치의 원래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어린 데이빗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서성거릴 때 가게 주인이 데이빗을 쫓으며 초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초치는 불량배란 뜻입니다. 그 후 그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초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어린 인격체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에 의해서 암적인 존재로 불려진 것입니다. 영화는 두 단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단계는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تدخل بمهلوك ما بيجي لها بيجي لها كمان ما تلاقوا بيجي ما 데이비드. 초치는 나약한 아기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미리암이 아기에게 인격적 접촉을 시도할 때 초치는 자신의 이름을 아이에게 붙여줍니다.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갈 때 데이빗을 삼켜버렸던 초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필요했던 데이빗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Quem direi? que لبس لا بس لبسنا نلبس E que nagaímos? Ya. em talike que bela weza mewa hai 분유는 엄마의 손에 쥐어질 때 모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아무리 많은 분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기의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인간에게 절대적 필요인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필요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며 그 우상이 우리의 필요를 대신할 때 인간성은 상실됩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조치는 남아공 타운십과 그에 따르는 폭력의 일반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가정의 파괴와 인간성의 상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담긴 인격적 관계라 조언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선교사님. 맞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진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돕지 못합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킬 힘은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아공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어린이 공부방, 어린이 교회,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오프라인 어린이 교회와 주일 예배는 멈춰야 했지만 어린이 교회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지속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디지털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온라인입니다. 새로운 영역의 활동을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며 남아공 선교 현장을 알리기 위해 저는 선교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를 통한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쉽지 않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남아공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남아공의 중간 연령은 22세로 40세인 한국과 미국에 비해 상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 산업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많은 남아공은 쉽게 새로운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남아공 부적으로 된 기독교 관련 자료를 찾을 때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나마 몇 개 있는 것도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한국 이단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비대면 모임을 가지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대면 만남은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제가 가능한 반면 비대면 만남은 마음을 쉽게 여는 것이 아직까지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대면 만남보다 더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길 안내자 되신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14년 동안 살아왔던 농장집을 올해 말까지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사역으로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를 이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세대인 디지털 아프리카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저희도 움직입니다. 미션 제너레이션 처치는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성경 읽기 사역과 신앙 기초를 세우는 교회로 전환합니다. 오프라인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에서 온라인 미디어 사역을 추가하여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교회로 전환합니다. 21세기 남아공 부흥을 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행하길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3기 사역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B2B 프로젝트는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슬로건의 약자입니다. 남아공 선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20세기 초부터 생긴 말씀 체험의 공백을 다시 채워나갈 사역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초를 만들며 선교의 절정인 상황화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Back to the Basic의 목표는 남아공 교회 안에 잘못된 성경 용어 정의를 올바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올바른 세계 신학의 성경적 개념과 흑인 문화와 종교의 연구를 기초로 해서 올바른 상황화를 위해 대화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Back to the Bible의 목표는 디지털 원주민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소그룹과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찾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상황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직접 들려질 때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초연결 시대가 매일매일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B2B 프로젝트 필요를 나눕니다. 더 센터는 새로운 예배 공간,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아프리카 문화와 종교 연구를 위한 대화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더 센터를 위한 2,000 구자 모금을 시작합니다. 10만 원을 한 구자로 한 후원 모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160구자가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보게 하셨으니 장성한 나무에 새들이 쉬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 센터를 위한 2,000 구자가 채워지도록, 성경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다양한 현지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선교 연구 모임인 노잉 아프리카 안에서 선교사들의 사역적 연합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를 멈추지 않는 퀸즈 한인교회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